손 하나 제대로 못 잡아?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거실의 차가운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제 셔츠 소매에는 계단에서 구른 시누이 지숙이의 핏자국이 아직 축축하게 배어 있는데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남편은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더군요. 지숙이가 얼마나 다쳤는지, 응급실에서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나는 인생을 함께 걷는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자기 집안의 골칫덩이를 처리해주는 무료 간병인이었구나. 58살 김영희, 30년 결혼 생활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제 삶은 참 평온했습니다. 아이들 다 키워 시집장가 보내고 동네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친구들과 뜨개질 모임도 나갔습니다. 몸이 불편한 데다 지능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시누이 지숙이는 늘 시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아이처럼 구는 지숙이를 시어머니는 평생 정성으로 돌보셨죠. 가끔 시댁에 갈 때마다 지숙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며 저는 바보같이 그 평화가 영원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영희야, 너는 우리 집의 과분한 며느리다. 넌 내 인생 즐기며 살아라.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3년 뒤 시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시며 평화는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관 속에 누운 어머니는 뼈만 남은 앙상한 몸에 눈가는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친척 한 분이 제 손을 잡고 속삭이더군요. 영희야, 어머니가 마지막 1년은 허리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며 지숙이를 돌보면서도 너 힘들까봐 끝내 입을 다무셨어. 병원 갈 시간도 없어서 진통제로 버티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죄책감을 남편은 아주 영악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숙이 우리 집으로 데려오자. 시설은 절대 안 돼.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신 거 봤잖아. 당신 어차피 대단한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 제가 망설이자 남편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엄마는 혼자 3년을 버티셨어. 며느리인 당신이 그 정도도 못해? 그 말에 저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지숙이를 집에 들이고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카페 사장님의 전화를 받으며 죄송합니다. 당분간은 못 나갈 것 같아요라고 말할 때 제 손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제 유일한 숨구멍이 막히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밤은 더 가혹했습니다. 새벽 2시, 4시. 지숙이가 언니 화장실하고 부를 때마다 저는 젖은 손뭉치 같은 몸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지숙이의 허리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벽을 짚으며 화장실로 향하는 그 짧은 거리가 왜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던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눈밑은 거뭇하게 죽어 있었고 거울 속에는 낯선 노파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단체 문자 알람은 어느새 공포가 되었습니다. 영희야, 이번 주 토요일 모임 꼭 와. 너 없으니까 재미없어.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미안, 지숙이가 아파서. 미안, 남편이 싫어해서. 핑계도 한두 번이지 결국 저는 아무 답장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뜨개질 모임 사진 속에서 제 자리가 지워질수록 제 존재 자체도 희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칠어진 제 손을 보며 울컥하는 마음을 누르고 지숙이의 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소파에 누워 밥 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지숙이가 칭얼거려도 제가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당신도 퇴근하고 오면 지숙이 화장실 가는 것만이라도 좀 도와주면 안 돼? 나 어제도 2시간밖에 못 잤어.
남편은 눈길도 돌리지 않고 대답하더군요. 누구는 밖에서 돈 버느라 핏똥 싸는데 당신은 하루 종일 집구석에 있으면서 그 정도도 못해? 당신이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갱년기 유난 좀 적당히 해. 사람 질리게 하지 말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의 유품 상자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친 그곳에는 어머니의 피 맺힌 절규가 가득했습니다. 2023년 5월 12일, 오늘도 지숙이가 밤에 4번을 깼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싶은데 지숙이가 놀랄까봐 입술을 꽉 깨물었다. 입술이 다 터져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꽉 깨물었다. 2023년 8월 20일, 영희한테 전화가 왔다. 어머니 괜찮으시냐 묻는데 눈물이 터질 뻔한 걸 간신히 참았다. 내 며느리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지. 내가 조금만 더 버티자. 죽어도 내가 죽어야지.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일이 여자의 삶을 어떻게 처참하게 갉아먹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일기장을 보여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지 봐요. 저보고 똑같이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말한 효도예요? 하지만 남편은 일기장을 대충 훑어보더니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끝까지 책임지셨잖아. 당신은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 당신 진짜 이상해. 정신과라도 가봐. 그 조롱 섞인 무관심에 남편을 향한 제 마지막 신뢰의 끈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숙이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제 무릎에 갑자기 힘이 빠졌습니다. 지숙이가 비틀거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슬로우 모션처럼 지숙이가 계단을 굴러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숙아. 비명소리와 함께 지숙이의 팔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지숙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가는데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더 꽉 잡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집에 돌아온 남편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피 묻은 제 옷을 보며 걱정은커녕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손 하나 제대로 못 잡아?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야? 피 묻었네, 지저분하게. 빨리 씻고 와. 지숙이 저러다 더 나빠지면 어쩔 거야? 그 순간 30년 동안 간신히 버티고 있던 마지막 인내심의 기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지숙이가 괜찮냐고는 안 물어봐요? 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내 팔에 묻은 이 피, 당신 동생 피예요. 당신은 무섭지도 않아? 남편은 TV 소리를 더 키우며 대답했습니다. 안 죽었으면 됐지. 당신 요새 너무 예민해. 좀 적당히 하고 밥이나 차려. 그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충혈된 눈, 푸석푸석한 머리, 갈라진 입술. 이게 과연 1년 전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내리던 그 김영희가 맞나 싶었습니다. 새벽녘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건 이 남자가 아니라 나 자신뿐이다. 다음 날 아침 식탁 맞은편에 앉은 남편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자문받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지숙이 돌보세요. 아니면 시설 알아보든지. 나 더 이상 못해요. 남편이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고함을 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가족을 버리겠다고? 천벌받을 소리 하네.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가족? 당신한테 가족은 뭔데? 나는 당신 집안의 무료 일꾼이 아니야. 법적으로도 나한테는 시누이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 오늘부터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이혼 서류도 준비해뒀어. 시댁 형님들이 떼거리로 몰려와 제 집 거실에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인정머리 없는 며느리, 독한 년이라며 저를 난도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였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형님들, 지숙이가 그렇게 불쌍하면 형님들이 직접 데려가세요.
어머니는 평생을 바쳐 지숙이 돌보다 가셨고 저도 30년 넘게 이 집안 며느리로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왜 며느리인 저한테만 강요합니까? 형님들도 지숙이 가족이잖아요. 제 서슬퍼런 기세에 형님들은 입만 뻥끗거리다 돌아갔습니다. 결국 지숙이는 전문 케어 시설로 가게 되었습니다. 짐을 싸던 날 지숙이가 그 마디 굵은 손으로 제 손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속삭이더군요.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언니 얼굴이 너무 무서워졌어. 나 이제 괜찮으니까 언니 이제 좀 웃어. 응? 그 말 한마디에 가슴끝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한숨 쉴 때마다 지숙이가 제 눈치를 보며 얼마나 가슴 졸였을지 그제야 보이더군요. 그 맑은 눈망울에 제 도끼 서린 얼굴이 비치는데 제 자신이 그렇게 끔찍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숙이를 시설에 맡기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핸들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숙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울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일부터는 지숙이 목소리에 잠 안 깨도 된다는 그 지독한 안도감이 너무 소름 끼치게 좋아서 그래서 제가 너무 못된 년 같아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다시 카페로 출근합니다. 진물 흐르던 상처 위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밴드를 떼어내자 새살이 돋듯 제 일상도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뜨개질 모임 친구들과 마주 앉아 부드러운 실의 감촉을 느끼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채 시원한 라떼 한 잔을 마십니다. 남편은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소파 한 구석에 붙박이처럼 앉아 무언의 시위를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서늘한 뒷모습에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내든 말든 이제 제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58살 누군가는 늦었다고 이기적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야, 너라도 제발 너를 위해 살아라. 며느리이기 전에 너는 귀한 사람이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따르려 합니다. 혹시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지워가며 버티고 있지 않나요? 당신의 손을 절대 놓지 마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세상도 비로소 빛이 난다는 걸, 내 인생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가장 고귀한 의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